강남 한복판에 솟은 유리 마천루 꼭대기에서 도연은 서울의 야경을 내려다보고 있었다. 64층 사무실에서 바라본 도시는 반짝이는 별들처럼 빛났다. 세상이 그의 발 아래 놓인 듯했다. 도연 대표님, 오늘 저녁 일정 확인해드릴까요? 비서 윤아의 목소리에 도연은 창에서 눈을 떼었다. 그의 표정은 무심했지만 눈빛 깊은 곳에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공허함이 자리 잡고 있었다. 취소해. 네? 하지만 서울경제인연합회 회장님과의 약속인데요. 이번 투자건과 관련해서 모두 취소하라고 했잖아. 도연의 목소리는 차갑게 울렸다. 윤아는 당황한 기색을 감추지 못한 채 고개를 숙였다. 도연은 다시 창밖을 바라보았다. 그의 성공 이야기는 모든 경제잡지의 표지를 장식했다. 혁신의 아이콘, 인공지능 황제, 낯살의 젊은 거물. 하지만 아무도 그의 진짜 이야기는 몰랐다. 매일 밤 혼자 남겨진 강남의 펜트하우스에서 도연은 어머니가 불러주던 자장가를 흥얼거렸다. 별빛 아래 잠든 아가, 엄마 품에 안겨서. 22년 전 그가 18살이던 날 어머니는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 집에 돌아왔을 때 식탁 위에는 따뜻한 저녁 식사만이 남아있었다. 그것이 마지막이었다. 도연은 책상 서랍을 열어 오래된 사진 한 장을 꺼냈다. 생일을 맞이한 어린 자신과 환하게 웃고 있는 어머니의 모습이 담겨 있었다. 그는 사진 뒷면에 적힌 글씨를 매일 읽었다. 내 도연이, 네가 어떤 길을 가든 엄마는 항상 내 편이란다. 엄마가, 대표님, 회의 시간입니다. 윤아의 목소리가 다시 들려왔다. 도연은 사진을 서랍에 넣고 자리에서 일어났다. 세상에서 가장 성공한 사업가 중 한 명으로서 그는 항상 완벽해 보여야 했다. 겨울의 차가운 바람이 서울 거리를 쓸고 지나갔다. 도연은 중요한 투자자 미팅을 마치고 자신의 검은색 롤스로이스 안에서 다음 일정을 확인하고 있었다. 창밖으로 눈발이 날리기 시작했다. 강 비서, 오늘 남은 일정은? 이사회 준비 미팅이 있습니다. 4시에 본사에서요. 도연은 시계를 확인했다. 아직 시간이 있었다. 여기서 내릴게. 잠시 걷고 싶어. 하지만 대표님, 눈이 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근처는? 기다릴 필요 없어. 내가 연락할게. 강남역 인근의 번화가에서 내린 도연은 목까지 코트깃을 올리고 걷기 시작했다. 화려한 간판들과 바쁘게 오가는 사람들 사이로 그는 익숙하지만 동시에 낯선 감각을 느꼈다. 이 거리를 수천 번은 지나쳤지만 정작 제대로 본 적은 없었다. 빨간 신호등 앞에 멈춰선 도연의 귀에 희미한 노랫소리가 들려왔다. 처음에는 무심코 지나칠 뻔했다. 하지만 그 멜로디가 점점 또렷해지자 도연의 온몸이 얼어붙었다. 별빛 아래 잠든 아가, 엄마 품에 안겨서. 도연은 천천히 고개를 돌렸다. 인도 구석에 앉아있는 한 노인이 보였다. 헝클어진 머리카락과 낡은 옷차림이었지만 그녀가 부르는 노래는 의심할 여지 없이 어머니의 자장가였다. 심장이 격렬하게 뛰기 시작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 이 낯선 노인이 어떻게 어머니만의 자장가를 알고 있을까? 날이 초록불입니다. 뒤에 선 사람의 목소리에 도연은 정신을 차렸다. 하지만 그는 건너지 않았다. 대신 천천히 노인에게 다가갔다. 노인은 자신만의 세계에 빠져 계속해서 노래를 흥얼거렸다. 가까이 다가갈수록 도연의 심장은 더욱 빠르게 뛰었다. 그 주름진 얼굴, 그 쓸쓸한 눈빛, 전혀 닮지 않았는데도 무언가 묘하게 익숙했다. 그 노래! 도연의 목소리가 떨렸다. 노인은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그들의 눈이 마주쳤다. 일순간 세상이 멈춘 것 같았다. 어디서 배우셨나요? 그 자장가를. 노인의 눈빛이 순간 흔들렸다. 뭔가를 기억해내려는 듯했다가 다시 공허한 표정으로 돌아왔다. 내 아들에게 불러주던 노래예요. 도연의 가슴이 조여들었다. 당신의 아들은요? 어디 계신가요? 노인은 슬픈 미소를 지었다. 모르겠어요. 잃어버렸어요. 내 아들을, 내 모든 걸. 그때 도연의 전화가 울렸다. 윤아였다. 대표님, 이사회에서 긴급하게 찾고 있습니다. 지금 어디 계신가요? 도연은 눈을 감았다. 현실의 무게가 그를 짓눌렀다. 지금 가지 못해. 네, 하지만 정 회장님이 직접. 취소해, 모든 일정 취소해. 도연은 전화를 끊었다. 노인이 다시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다. 별빛 아래 잠든 아가. 저 혹시 제가 도울 일이 있을까요? 노인은 도연을 빤히 쳐다보더니 갑자기 웃음을 터뜨렸다. 그 웃음소리가 도연의 가슴을 파고들었다. 도움? 아니, 괜찮아요. 난 그저 내 아들을 기다리고 있을 뿐이에요. 언젠가 돌아올 거예요.
그 애는 항상 약속을 지키는 아이였거든요. 도연은 주머니에서 지갑을 꺼내 돈을 내밀었다. 노인은 고개를 저었다. 돈은 필요 없어요. 그저 내 노래를 들어주세요. 그 순간 도연의 뒤에서 누군가가 그를 불렀다. 도연 씨, 여기서 뭐 하는 거야? 정 회장이었다. 그의 표정은 불쾌함을 감추지 않았다. 모두가 기다리고 있는데 여기서 노숙자랑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도연은 천천히 일어났다. 그의 눈엔 결연한 빛이 어렸다. 죄송합니다, 회장님. 하지만 저 오늘 회의에 참석하지 못할 것 같습니다. 뭐? 중요한 일이 생겼습니다. 도연은 다시 노인에게 몸을 숙였다. 괜찮으시다면 제가 식사 대접해드리고 싶은데요. 그리고 그 노래에 대해 좀 더 이야기 나누고 싶습니다. 노인의 눈이 반짝였다. 그녀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정 회장은 분노에 찬 표정으로 도연의 팔을 잡았다. 미쳤어? 지금 10억 단위의 계약이 걸린 회의를 노숙자 때문에 놓친다고? 도연은 조용히 정 회장의 손을 떼어냈다. 제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회의가 바로 여기 있는 것 같습니다. 도연은 노인의 손을 조심스럽게 잡아 일으켰다. 세상의 시선 앞에서 그는 처음으로 자신의 내면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였다. 근처 한 식당의 조용한 룸에서 도연은 노인 앞에 앉아 있었다. 유나의 끝없는 전화는 무시한 채였다.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 노인은 따뜻한 국을 한 숟가락 떠먹다가 도연을 바라보았다. 정미숙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 내 이름은 정미숙이었어요. 이었던 것 같다는 게 무슨 뜻이세요? 미숙은 쓸쓸하게 웃었다. 잘 기억이 나지 않아요. 많은 것들이 흐릿해요. 때로는 내가 누구인지도 헷갈릴 때가 있어요. 언제부터 그러셨나요? 오래전부터요. 몇 년이나 됐는지 기억나지 않아요. 그저 그 노래만 기억나요. 내 아들에게 불러주던. 도연은 숨을 깊게 들이마셨다. 그 자장가 정확히 어떻게 부르셨나요? 미숙은 눈을 감고 천천히 노래를 불렀다. 별빛 아래 잠든 아가 엄마 품에 안겨서 달님이 지켜주고 바람이 오르면 우리 아가 파란 꿈을 꾸겠지. 내일은 더 환한 웃음 지을 테니. 도연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의심의 여지가 없었다. 이것은 어머니가 그에게만 불러주던 자장가였다. 그 누구에게도 들려준 적 없는 노래. 혹시 아드님 이름이 어떻게 되셨나요? 미숙은 고개를 갸웃했다. 그녀의 눈에 혼란스러운 빛이 스쳤다. 기억이 안 나요. 하지만 착한 아이였어요. 항상 엄마 말을 잘 듣고 공부도 잘했어요. 도연의 심장이 거세게 뛰었다. 도로 시작하는 이름, 우연일까? 아니면? 그런데 왜 내게 이런 질문을 하시나요? 도연은 주머니에서 지갑을 꺼내 오래된 사진 한 장을 보여주었다. 어머니와 함께 찍은 마지막 사진이었다. 이분을 혹시 알아보시겠어요? 미숙은 천천히 사진을 들여다보았다. 처음에는 무표정했지만 점점 그녀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다. 눈빛이 변했다. 이건. 그녀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이건 나예요. 내가 맞아요. 도연의 목소리가 떨렸다. 그리고 이 아이는요? 미숙은 사진 속 소년의 얼굴을 손가락으로 쓰다듬었다. 내 아들, 내 도연이. 그 순간 세상의 모든 소리가 멈춘 것 같았다. 도연은 숨을 쉴 수 없었다. 22년 동안 찾아 헤맨 진실이 이토록 가까이 있었다니. 어머니? 미숙의 눈이 커졌다. 그녀는 도연의 얼굴을 자세히 들여다보았다. 천천히 기억의 조각들이 맞춰지기 시작한 듯했다. 도연이? 내 도연이니? 도연은 더 이상 눈물을 참을 수 없었다. 네, 어머니, 저예요. 도연이에요. 미숙은 떨리는 손으로 도연의 얼굴을 만졌다. 그녀의 눈에는 놀라움과 기쁨, 그리고 깊은 슬픔이 교차했다. 어떻게 이런 일이, 내 아들이 이렇게 컸네. 도연은 어머니의 손을 꼭 잡았다. 어머니,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거예요? 왜 갑자기 사라지셨나요? 미숙의 눈빛이 흐려졌다. 그녀는 천천히 고개를 저었다. 기억이 나지 않아요. 그날 이후의 기억이 모두 조각나 있어요. 도연의 전화가 다시 울렸다. 유나였다. 대표님, 정말 죄송합니다만 이사회에서 긴급 결의가 진행 중입니다. 대표님 없이 중요한 결정이 내려질 수도 있습니다. 도연은 깊게 한숨을 내쉬었다. 유나 씨, 내가 곧 돌아갈게. 하지만 먼저 한 가지 부탁이 있어. 네, 말씀하세요. 강남 세브란스 병원에 22년 전부터 최근까지의 정신과 입원 기록을 모두 조사해줘. 특히 교통사고 환자 중 신원불명이었던 여성 환자가 있는지 확인해줘. 네. 하지만 그런 정보는 쉽게 접근할 수 없습니다.
우리 회사 법무팀과 병원 재단 이사회에 있는 인맥을 총동원해. 지금 당장. 알겠습니다. 하지만 이사회는요? 도연은 미숙을 바라보았다. 그녀는 여전히 사진을 들여다보며 눈물을 흘리고 있었다. 1시간만 더 지연시켜. 어떻게든. 도연은 전화를 끊고 어머니 옆으로 자리를 옮겼다. 어머니, 이제 제가 모시러 왔어요. 이제 다시는 헤어지지 않을 거예요. 서울의 밤하늘에는 별이 거의 보이지 않았다. 빛공해와 스모그가 별빛을 가렸다. 도연은 자신의 펜트하우스로 어머니를 모셔왔다. 미숙은 화려한 인테리어와 탁 트인 전망에 압도된 듯했다. 이게 다 내 집이니? 네, 어머니. 내가 성공했구나. 도연은 씁쓸하게 웃었다. 겉으로는요? 미숙은 천천히 거실을 둘러보았다. 넓은 공간에 가구는 최소한만 놓여 있었다. 사람의 온기가 느껴지지 않는 공간이었다. 너 결혼은 했니? 도연은 고개를 저었다. 아니요. 그럴 시간이 없었어요. 미숙은 창가로 걸어가 서울의 야경을 바라보았다. 이런 집에서 혼자 사는구나. 그녀의 목소리에는 슬픔이 묻어났다. 도연의 전화가 울렸다. 윤아였다. 대표님, 병원 기록을 일부 확인했습니다. 22년 전 강남 한복판에서 교통사고를 당한 후 신원불명으로 처리된 여성 환자가 있었습니다. 심각한 두부 외상으로 기억상실을 겪었고 도연의 심장이 빠르게 뛰었다. 그 환자는 어떻게 됐지? 6개월간 입원 치료 후 퇴원했지만 완전한 회복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 후로는 기록이 없습니다. 정신과 의사는 누구였지? 김태준 교수님이었습니다. 지금은 원장으로 계십니다. 당장 그분과 연락 좀 잡아줘. 도연은 전화를 끊고 미숙에게 다가갔다. 어머니, 조금만 더 기다려주세요. 곧 모든 것이 밝혀질 거예요. 미숙은 도연의 손을 잡았다. 내가 나쁜 엄마였구나. 너를 혼자 두고. 도연은 고개를 저었다. 아니에요, 어머니. 어머니의 잘못이 아니었어요. 분명 무슨 일이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이제 제가 찾아냈으니 다시는 놓치지 않을 거예요. 그때 초인종이 울렸다. 윤아가 서류 가방을 들고 들어왔다. 대표님, 김 원장님과 통화했습니다. 지금은 해외 출장 중이시지만 환자 기록을 보내주셨습니다. 도연은 서류를 받아들었다. 그의 손이 떨렸다. 윤아 씨, 이사회는 어떻게 됐지? 윤아의 표정이 어두워졌다. 죄송합니다, 대표님. 대표님 부재 중에 긴급 결의가 진행됐습니다. 정 회장님 주도로 대표님에 대한 신임 투표가 있었습니다. 도연의 눈이 커졌다. 결과는? 찬성, 반대 4. 대표이사직에서 해임되셨습니다. 미숙이 놀란 표정으로 도연을 바라보았다. 도연아, 내 때문에? 도연은 미소 지었다. 괜찮아요, 어머니. 회사보다 더 중요한 것을 찾았으니까요. 도연은 서류를 펼쳤다. 22년 전 병원 기록이었다. 환자 신원, 불명, 추정 나이 30대 중반, 교통사고로 인한 중증 두부 외상, 심각한 기억상실. 도연은 계속해서 기록을 읽어내려갔다. 그의 눈이 커졌다. 환자는 자신의 신원을 기억하지 못하지만 자주 도연이라는 이름을 부르며 불안해하는 모습을 보임. 특이사항, 환자는 매일 밤 같은 자장가를 부르며 잠을 청함. 도연의 손이 떨렸다. 사고 당시 환자의 소지품, 검은색 핸드백, 현금 3만 원, 열쇠 1개. 그리고 도연의 목소리가 끊겼다. 그리고 작은 사진 한 장. 20대 초반으로 보이는 소년의 모습. 뒷면에 내 도연이 네가 어떤 길을 가든 엄마는 항상 내 편이란다. 엄마가 라고 적혀있음. 도연은 숨을 쉴 수 없었다. 이것은 그가 항상 가지고 다니던 바로 그 사진이었다. 어머니, 틀림없어요. 이게 바로 어머니예요. 미숙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도연아, 내가 사고를 당했구나. 그래서 너를 기억하지 못했던 거야. 그런데 왜 병원에서 신원 확인을 하지 못했을까요? 분명 실종 신고도 했는데. 윤아가 조심스럽게 말했다. 대표님, 여기 수상한 점이 있습니다. 기록 중간에 페이지가 누락되어 있어요. 그리고 담당의의 메모에 따르면 환자의 신원에 대한 문의가 있었지만 상부의 지시로 비공개 처리되었다고 합니다. 도연의 표정이 굳어졌다. 상부의 지시? 네, 그리고 오늘 이사회 결정을 주도한 정 회장님이 당시 이 병원 재단 이사였습니다. 도연의 머릿속에서 퍼즐 조각이 맞춰지기 시작했다. 내가 처음 이 회사에 들어올 때 정 회장님은 내 배경을 이미 알고 있었어. 나를 특별히 점 찍어 발탁했지. 미숙의 눈빛이 변했다. 기억의 조각들이 다시 제자리를 찾는 듯했다. 정민호? 내 아버지 친구였던.
도연은 놀라서 미숙을 바라보았다. 기억나세요, 어머니? 미숙의 손이 떨렸다. 조금씩. 그날 정민호가 찾아왔었어. 네 아버지가 사업에 실패하고 사망한 후 빚 때문에 내 명의로 된 집과 토지를 요구했어. 도연은 어머니의 손을 꼭 잡았다. 천천히 말씀해 주세요, 어머니. 내가 거절했어. 그리고 그날 밤 퇴근길에 갑자기 나타난 차. 그 이후로는 미숙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도연아, 이건 사고가 아니었어. 도연의 표정이 굳어졌다. 그는 유나를 바라보았다. 유나 씨, 22년 전 어머니 사고 당시의 경찰 기록을 찾아줘. 그리고 정 회장의 모든 과거 기록도 조사해. 네, 대표님. 하지만 이제 대표님이 아니시라. 괜찮아. 내 개인 자격으로 하는 일이야. 그리고 내 집은 40%는 아직 그대로야. 도연은 다시 어머니를 바라보았다. 어머니, 이제부터 제가 모든 것을 바로잡을게요. 그동안 어머니가 겪으신 모든 고통 제가 갚아드릴게요. 미숙은 아들의 손을 꼭 잡았다. 도연아, 엄마는 이제 괜찮아. 너를 다시 찾았으니까. 그녀의 목소리에는 22년 동안의 그리움이 담겨 있었다. 서울의 새벽은 조용했다. 도연은 밤새 자료를 검토했다. 미숙은 침실에서 깊은 잠에 들어 있었다. 유나의 전화가 울렸다. 대표님, 경찰 기록을 확보했습니다. 그리고 충격적인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말해봐. 사고 당시 목격자가 있었습니다. 그가 진술한 바에 따르면 사고는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검은색 승용차가 의도적으로 정미숙 씨를 겨냥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목격자의 진술은 나중에 기록에서 삭제되었습니다. 도연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누가 그 기록을 삭제했지? 당시 담당 형사였던 박정우 씨가 갑자기 사직서를 제출하고 해외로 떠났습니다. 그리고 그가 받은 계좌 내역을 보면 정 회장의 페이퍼 컴퍼니에서 거액이 입금된 기록이 있습니다. 도연은 주먹을 꽉 쥐었다. 그래, 이제 모든 게 맞아떨어져. 그리고 더 충격적인 사실이 있습니다. 정 회장은 도연 대표님의 가족에 대한 정보를 오래전부터 추적해왔습니다. 대표님이 처음 회사에 들어오기 훨씬 전부터요. 도연은 거실 창가로 걸어갔다. 서울의 새벽빛이 지평선을 물들이기 시작했다. 유나 씨, 오늘 아침에 기자회견을 열어. 네? 어떤 내용으로요? 모든 진실을 공개할 거야. 정 회장의 범죄, 어머니의 사고, 그리고 내가 회사를 그만둔다는 사실도. 대표님, 그러시면 모든 것을 잃게 됩니다. 도연은 고개를 저었다. 아니, 유나 씨, 난 이제 가장 소중한 것을 되찾았어. 서울의 모든 언론이 모인 가운데 도연은 기자회견을 열었다. 그의 옆에는 미숙이 조용히 앉아 있었다. 22년 전 제 어머니는 저를 홀로 두고 사라지셨습니다. 당시 저는 그것이 어머니의 선택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진실은 달랐습니다. 카메라 플래시가 끊임없이 터졌다. 제 어머니는 교통사고를 당했고 그것은 단순한 사고가 아니었습니다. 회사 정민호 회장이 지시한 계획된 범죄였습니다. 회견장이 술렁였다. 정 회장은 저희 가족의 재산을 노리고 어머니를 해치려 했습니다. 사고 후 어머니의 신원을 감추고 증거를 인멸했습니다. 그리고 저를 이용했습니다. 도연은 잠시 숨을 골랐다. 저는 오늘 모든 증거를 검찰에 제출했습니다. 그리고 회사의 대표이사직과 모든 직함에서 사퇴합니다. 제 지분은 새로운 재단을 설립하여 기억상실과 정신질환으로 고통받는 환자들을 위해 사용될 것입니다. 기자들이 쏟아내는 질문 속에서 도연은 어머니의 손을 꼭 잡았다. 이제 저는 제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일에 집중하고자 합니다. 바로 어머니와 함께 잃어버린 시간을 되찾는 일입니다. 회견을 마친 후 도연은 어머니와 함께 한강변을 걸었다. 겨울 바람이 차가웠지만 그들의 마음은 따뜻했다. 도연아, 정말 괜찮은 거니? 네가 그토록 일구어온 모든 것을. 도연은 미소 지었다. 어머니, 제가 정말 원했던 건 성공이 아니었어요. 진실과 가족이었죠. 이제 그걸 찾았으니 더 바랄 게 없어요. 미숙은 아들의 팔을 꼭 붙잡았다. 이제 어떻게 할 거니? 우선은 어머니의 치료에 집중할 거예요. 최고의 의사들을 모셔와서 어머니의 기억을 되찾는 데 도움을 드릴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함께할 새 집을 찾아볼까 해요. 이번엔 제가 어머니를 위해 요리도 배울 거예요. 미숙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도연아, 네가 이렇게 훌륭하게 자랐구나. 엄마가 옆에 없었는데도 어머니가 계셨어요. 항상 제 마음속에. 그때 미숙의 눈빛이 변했다. 그녀는 갑자기 멈춰서서 강을 바라보았다.
이곳 기억나. 도연도 주변을 둘러보았다. 그들은 반포대교 근처에 있었다. 여기가 어디신가요, 어머니? 여기서 내 아버지와 처음 만났어. 대학생 때 그가 기타를 치며 노래를 불렀지. 그리고 네가 태어난 후에도 자주 와서 산책했어. 도연의 눈이 반짝였다. 어머니의 기억이 돌아오고 있었다. 도연아, 네 아버지는 나쁜 사람이 아니었어. 단지 운이 없었을 뿐이야. 사업 실패 후에 그가 얼마나 괴로워했는지. 도연은 처음으로 아버지에 대한 이야기를 듣게 되었다. 그의 진짜 모습을 정민호가 아닌 어머니의 입을 통해. 6개월 후 서울의 봄은 화사했다. 도연과 미숙은 양재천 근처의 작은 도둑주택으로 이사했다. 정원이 딸린 아담한 집이었다. 도연아, 이제 정말 괜찮겠니? 회사는? 도연은 정원에 장미를 심으며 웃었다. 걱정 마세요, 어머니. 정 회장은 구속되었고 회사는 새 경영진이 이끌고 있어요. 내 지분으로 세운 재단도 잘 운영되고 있고요. 하지만 네가 그토록 열심히 일했는데 이제 더 중요한 일에 집중하고 있어요. 재단의 첫 프로젝트가 다음 주에 시작돼요. 기억상실 환자들을 위한 특별 치료센터예요. 미숙은 아들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그녀의 상태는 많이 호전되었다. 기억의 단편들이 하나둘 돌아왔고 인지 기능도 크게 향상되었다. 도연아, 엄마가 너무 자랑스러워. 어머니, 오늘 저녁에 손님이 올 거예요. 누구? 22년 전 사고 당시의 목격자예요. 그분이 없었다면 우리는 진실을 알지 못했을 거예요. 그날 저녁, 김영수라는 중년 남성이 그들의 집을 방문했다. 당시 택시기사였던 그는 사고 현장을 목격했지만 협박에 시달려 침묵할 수밖에 없었다고 했다. 정말 미안합니다. 제가 더 용기를 내었다면. 도연은 고개를 저었다. 아닙니다. 이미 충분히 용기를 내셨어요. 당신의 진술 기록이 있었기에 저희가 진실을 밝힐 수 있었으니까요. 미숙은 김영수의 손을 잡았다. 고마워요. 당신 덕분에 제가 아들을 다시 찾았어요. 밤이 깊어갔다. 도연은 정원의 벤치에 앉아 별을 바라보았다. 서울 교회에서는 별빛이 더 선명하게 보였다. 그때 미숙이 나와 옆에 앉았다. 별이 참 예쁘구나. 도연은 고개를 끄덕였다. 네, 어머니. 도연아, 엄마가 노래 불러줄까? 도연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네, 불러주세요. 미숙은 천천히 노래를 시작했다. 별빛 아래 잠든 아가 엄마 품에 안겨서 달님이 지켜주고 바람이 얼으면 우리 아가 파란 꿈을 꾸겠지. 내일은 더 환한 웃음 지을 테니. 도연은 어머니의 어깨에 머리를 기댔다. 22년 만에 다시 듣는 자장가였다. 그 노래 속에서 그는 다시 어린 시절로 돌아간 것 같았다. 어머니, 감사합니다. 절 잊지 않고 계속 찾아주셔서. 미숙은 아들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엄마가 더 고마워, 도연아. 네가 엄마를 찾아줘서. 별빛 아래 그들의 새로운 인생이 시작되고 있었다. 잃어버린 시간은 되돌릴 수 없지만 남은 시간은 그들의 것이었다. 1년 후 도연의 재단은 서울 곳곳의 기억상실 환자와 노숙자들을 위한 치료센터를 열었다. 미숙은 그곳에서 음악치료사로 일하기 시작했다. 그녀의 자장가는 많은 환자들에게 위안을 주었다. 어머니, 오늘 어떠셨어요? 퇴근길, 도연은 어머니를 센터에서 픽업했다. 좋았어, 도연아. 오늘 한 환자가 처음으로 자신의 이름을 기억해냈어. 도연은 미소 지었다. 정 회장의 재판이 마무리되었어요. 12년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미숙은 조용히 창밖을 바라보았다. 복수심은 버려야 해, 도연아. 그건 우리를 갉아먹을 뿐이야. 네, 어머니, 저도 이제 그걸 이해해요. 중요한 건 우리의 현재와 미래니까요. 집으로 가는 길, 그들은 한강변에 잠시 들렀다. 봄날의 저녁 바람이 강물을 따라 불어왔다. 도연아, 네 아버지가 살아있다면 널 정말 자랑스러워했을 거야. 도연은 어머니의 손을 잡았다. 어머니, 제가 조금 늦게 알게 된 것이 하나 있어요. 뭐니? 아버지의 사업 실패. 그것도 정 회장의 계략이었어요. 아버지를 파산시키기 위해 의도적으로 부도를 내게 만든 거였죠. 미숙의 눈이 커졌다. 그럼? 네, 아버지는 자신의 잘못이 아닌 일로 모든 것을 잃으신 거예요. 미숙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그 사람, 정민호. 어떻게 그럴 수가. 도연은 어머니를 안아주었다. 이제 모든 것이 바로잡혔어요, 어머니. 아버지의 명예도 회복되었고 우리도 다시 함께하게 되었잖아요. 미숙은 강물을 바라보았다. 도연아, 네가 있어 다행이야. 네가 내 아들이어서 정말 다행이야. 도연은 미소 지었다. 어머니, 오늘 밤 별이 유난히 밝네요.
미숙도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그래, 정말 아름답구나. 그들은 한동안 말없이 별을 바라보았다. 도연은 문득 생각했다. 인생은 때로 너무나 가혹하지만 또 때로는 이렇게 놀라운 선물을 준다는 것을. 22년 동안의 고통과 그리움을 견디고 이제 그들은 다시 시작할 수 있었다. 도연아, 가자. 오늘은 내가 저녁을 만들게. 네, 어머니. 그들이 걸어가는 뒤로 한강의 물결이 별빛을 반사하며 춤추고 있었다. 자장가의 멜로디처럼 잔잔하게, 그러나 끝없이 흐르는 강물처럼. 서울 강남의 고급 주택가에 위치한 웅장한 대저택. 창문에서 새어나오는 불빛이 어둠을 밝히고 있었다. 그곳은 강도윤 회장의 집무실이었다. 73세의 강도윤 회장이 창가에 서서 서서히 밝아오는 하늘을 바라보고 있었다. 그의 뒷모습은 여전히 당당하고 위엄이 느껴졌지만 어깨에는 세월의 무게가 실려 있었다. 도윤은 천천히 돌아서서 책상으로 향했다. 넓은 책상 위에는 겹겹이 쌓인 서류들이 질서정연하게 놓여 있었고 그 옆에는 작은 은색 액자 하나가 자리하고 있었다. 도윤은 책상 앞에 앉으며 액자를 집어들었다. 액자 속에는 까만 머리에 환한 미소를 짓고 있는 5살 배기 소녀의 사진이 있었다. 그는 사진을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다. 그의 강인한 얼굴에 잠깐의 부드러운 기색이 번졌다. 미나야,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렴. 그는 손가락으로 사진 속 소녀의 얼굴을 살짝 쓰다듬었다. 이것이 그의 매일 아침 의식이었다. 액자를 원래 자리에 놓으며 그의 표정은 다시 냉정하게 굳어졌다. 하지만 그의 눈빛에는 여전히 깊은 그리움이 담겨 있었다. 창문 너머로 도시의 실루엣이 점점 뚜렷해졌다. 강도윤은 책상에 놓인 서류들을 정리하며 하루를 시작할 준비를 했다. 그의 동작 하나하나에서 완벽주의적인 성격이 엿보였다. 모든 것이 정확하고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었다. 방 안에 흐르는 엄숙한 침묵은 그가 오랫동안 혼자였음을 말해주는 듯했다. 그때 집무실 문을 노크하는 소리가 들렸다. 들어오세요. 문이 열리고 50대의 비서실장 윤재훈이 단정한 정장 차림으로 들어섰다. 손에는 일정표가 들려 있었다. 회장님, 오늘 일정표와 보고서 가져왔습니다. 윤재훈은 공손하게 서류를 책상 위에 올려놓았다. 도윤은 서류를 받아들고 빠르게 내용을 훑어보았다. 그리고 오늘부터 저택에서 일하실 새 가정부분이 오셨습니다. 도윤은 서류에서 시선을 들어 윤재훈을 바라보았다. 그의 눈빛에 살짝 지친 기색이 스쳤다. 회장님께서 3개월마다 가정부를 바꾸시는 기록이 이번에는 깨질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번 분은 추천서가 정말 뛰어납니다. 특히 까다로운 분들 밑에서도 오래 일한 경력이 있으세요. 도윤은 고개를 살짝 끄덕이며 들어오라는 신호를 보냈다. 재훈은 문 쪽으로 고개를 돌려 손짓했다. 문으로 41세의 박지연이 들어섰다. 단정한 차림의 그녀는 깔끔하게 빗어넘긴 머리에 편안하면서도 전문적인 인상을 주었다. 그녀는 공손하게 인사했다. 안녕하세요. 오늘부터 모시게 된 박지연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강도윤은 지연을 잠시 바라보았다. 무심한 표정이었지만 눈에 잠시 관심이 스쳐 지나갔다. 그는 고개만 가볍게 끄덕였다. 지연 씨, 회장님께서 좋아하시는 음식과 싫어하시는 음식 목록, 그리고 집안 관리에 관한 특별 지시사항은 제가 나중에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윤재훈이 지연에게 부드럽게 말했다. 지연은 미소와 함께 고개를 끄덕였다. 아침은 7시 30분에 주세요. 소금은 최소한으로 넣고 와사비는 절대 사용하지 마세요. 도윤이 담담하게 말했다. 지연은 다시 한번 공손하게 고개를 숙였다. 네, 알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준비하겠습니다. 이제 가보세요. 도윤이 다시 서류로 시선을 돌리며 말했다. 지연과 윤재훈은 조용히 방을 나갔다. 문이 닫히고 도윤은 의자에 깊숙이 기대앉았다. 그는 무의식적으로 작은 멜로디를 흥얼거리기 시작했다. 오래전 딸에게 불러주던 자장가였다. 잠시 후 그는 자신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깨닫고 멈췄다. 그의 표정에 순간적으로 놀라움이 스쳤다. 오랫동안 입에 올리지 않았던 그 노래가
얘 하필 지금 떠올랐는지 의아해하는 눈치였다. 저택의 주방에서 지연은 정성스럽게 아침 식사를 준비하고 있었다. 그녀의 손놀림은 빠르면서도 정확했다. 강도윤의 식사는 단순해 보이지만 준비 과정은 복잡했다. 그릇들은 정확히 같은 간격으로 놓여야 했고 음식은 시계 방향으로 특정한 순서에 따라 배치되어야 했다. 아침 식사 준비됐습니다. 지연이 식당에 들어서자 강도윤은 시계를 확인했다. 정확히 7시 30분이었다. 그는 자리에 앉으며 음식을 살펴보았다. 모든 것이 그가 지시한 대로 완벽하게 준비되어 있었다. 밥은 175도에서 정확히 15분간 뜸을 들였나요? 네, 회장님. 그리고 국물 온도는 80도로 맞췄습니다. 도윤은 고개를 끄덕이고 식사를 시작했다. 그날 오후 강도윤의 옷장 앞에서 지연은 그의 옷을 정리하고 있었다. 셔츠는 색상별로 분류되고 타이는 패턴과 소재에 따라 세심하게 배열되었다. 양복은 착용한 날짜를 기록해두고 최소 일주일 간격으로 순환시키고 셔츠의 단추는 항상 잠가둬야 합니다. 지연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지시사항을 하나하나 메모했다. 이전 가정부들이 견디지 못했던 세세한 요구사항들을 그녀는 묵묵히 따랐다. 밤 11시 강도윤이 서재에서 책을 읽고 있었다. 지연은 조용히 문을 두드리고 들어와 따뜻한 차를 내려놓았다. 회장님, 취침 전 차 가져왔습니다. 카모마일입니다. 강도윤은 놀란 표정으로 그녀를 바라보았다. 그는 차를 요청한 적이 없었다. 매일 밤 이맘때쯤 차를 드신다는 기록을 보고 준비해드렸습니다. 강도윤은 잠시 말없이 그녀를 바라보다가 차를 받아들었다. 그의 눈에 미세한 감사의 표정이 스쳤다. 시간이 흘러 어느새 2주가 지났다. 아침 식사 시간, 도윤은 신문을 읽으며 커피를 마시고 있었다. 도윤은 신문에서 고개를 들고 지연을 바라보았다. 그의 표정에는 미세한 놀라움이 엿보였다. 아직 버티고 있군요. 지연은 부드럽게 미소 지으며 대답했다. 네, 회장님. 일하는데 어려움은 없습니다. 강도윤은 다시 신문으로 시선을 돌렸지만 그의 입가에 희미한 미소가 번졌다. 그는 자신도 모르게 이 새로운 가정부에게 조금씩 마음의 문을 열고 있었다. 저택의 거실에서 강도윤은 저녁 뉴스를 보며 홀로 커피를 마시고 있었다. 갑자기 그의 표정이 일그러졌다. 가슴을 움켜쥐며 고통스러운 신음을 내뱉었다. 커피잔이 그의 손에서 떨어져 바닥에 산산조각이 났다. 강도윤은 숨을 제대로 쉬지 못하고 소파에서 미끄러지듯 바닥으로 쓰러졌다. 그 소리를 들은 지연이 급히 거실로 뛰어왔다. 회장님, 괜찮으세요? 지연은 재빨리 강도윤의 상태를 확인했다. 그의 얼굴은 창백하고 숨을 헐떡이고 있었다. 그녀는 즉시 상황을 파악하고 행동했다. 윤 실장님, 회장님께서 심장 발작인 것 같아요. 119에 전화하겠습니다. 윤재우는 전화를 받는 대로 급히 달려왔다. 지연은 침착하게 강도윤의 넥타이를 풀고 기도를 확보했다. 질산염 스프레이가 필요해요. 회장님 서재 서랍에 있을 겁니다. 빨리요. 윤재우는 급히 서재로 달려갔다. 지연은 강도윤의 맥박을 확인하며 그를 편안한 자세로 눕혔다. 회장님, 제 말 들리시죠? 곧 도움이 올 거예요. 깊게 숨 쉬세요. 윤재훈이 스프레이를 가지고 돌아왔다. 지연은 즉시 강도윤의 혀 밑에 스프레이를 뿌렸다. 몇 분 후 도윤의 호흡이 조금 안정되었다. 구급차 사이렌 소리가 멀리서 들려왔다. 잠시 후 병원 병실.
도윤이 서서히 의식을 되찾았다. 흐릿한 시야로 병실을 둘러보니 창가에 서 있는 지연의 모습이 보였다. 그녀는 창밖을 바라보며 깊은 생각에 잠겨 있었다. 물. 강도윤의 목소리에 지연이 급히 돌아섰다. 회장님, 깨어나셨군요. 지연은 재빨리 물을 따라 도윤에게 건넸다. 얼마나 됐지? 거의 하루가 지났습니다. 의사 선생님께서 다행히 빨리 조치해서 큰 위험은 넘겼다고 하셨어요. 강도윤은 자신의 가슴을 만져보았다. 아직 약간의 통증이 남아 있었다. 당신이 구했군. 아닙니다.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이에요. 강도윤은 잠시 지연을 바라보았다. 그의 눈에 복잡한 감정이 스쳤다. 가정부일 외에 이까지 할 필요는 없소. 그의 말투는 무심해 보였지만 그 안에는 감사의 마음이 숨겨져 있었다. 지연은 부드럽게 미소 지었다. 제 의무입니다. 회장님 곁에 있는 것이 제 일이니까요. 그녀의 단순한 대답 속에는 진심 어린 걱정과 안도감이 담겨 있었다. 도윤은 더 이상 말을 잇지 않고 천장을 바라보았다. 다음날 병실 문이 열리고 45세의 남자가 들어왔다. 강그룹 부회장 강민석이었다. 그는 화려한 꽃다발을 들고 있었다. 삼촌, 많이 좋아지셨습니까? 너무 걱정했습니다. 강민석은 과장된 걱정을 표현하며 침대 옆에 꽃다발을 놓았다. 지연은 조용히 자리를 비워주려고 했다. 가지 마시오, 지연씨. 도윤의 말에 지연은 자리에 남았다. 민석은 지연을 힐끗 보고는 다시 강도윤에게 시선을 돌렸다. 삼촌, 이제 회사 일은 접어두세요. 제가 다 알아서 할 테니까요. 삼촌 건강이 더 중요합니다. 민석의 말투는 친절했지만 그의 눈에는 회사에 대한 욕심이 엿보였다. 도윤은 차갑게 대답했다. 아직 죽을 생각 없다. 내일 퇴원할 예정이야. 강민석의 표정이 순간 굳었다가 다시 미소로 바뀌었다. 아, 그러시군요. 하지만 무리하지 마세요. 회사는 내가 돌아갈 때까지 현상 유지해. 중요한 결정은 모두 보류하고. 강민석은 억지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러다가 지연에게 시선을 돌렸다. 이분이 삼촌을 구해주셨다고 들었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심장약이 서재에 있는지 아셨죠? 그의 말에는 의심이 담겨 있었다. 지연은 차분하게 대답했다. 회장님 약을 정리하면서 알게 되었습니다. 심장 질환이 있으신 줄 알고 항상 주의하고 있었어요. 강민석은 뭔가 더 말하려다가 강도윤의 차가운 시선을 받고 입을 다물었다. 그는 어색하게 웃으며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럼 저는 이만 가보겠습니다. 회사에서 기다리는 미팅이 있어서요. 빨리 회복하세요, 삼촌. 강민석이 나간 후 병실은 다시 조용해졌다. 강도윤은 지연을 바라보았다. 내일 퇴원하면 집에서 조용히 쉬고 싶소. 지연은 고개를 끄덕였다. 모든 준비를 해두겠습니다. 강도윤의 눈에 미세한 신뢰의 감정이 스쳤다. 그는 처음으로 누군가에게 마음을 열기 시작했다. 퇴원 후 일주일이 지난 저녁, 도윤은 넓은 거실에 안락의자에 앉아 오래된 청자차잔으로 차를 마시고 있었다. 은은한 조명 아래 그의 얼굴에는 피로가 깃들어 있었지만 눈빛만은 여전히 날카로웠다. 벽시계가 9시를 알리는 소리가 조용히 울렸다. 지연이 정리된 서류 뭉치를 들고 거실로 들어섰다. 내일 일정 서류입니다. 확인해 주시면 됩니다. 지연이 테이블 위에 서류를 올려놓았다. 그녀는 작은 차 테이블에 놓인 닭이 세트를 바라보고 물었다. 차 한 잔 더 드릴까요? 도윤은 고개를 끄덕였다. 여기에 앉아 나와 같이 차를 한잔하게.
지연은 고개를 끄덕이며 정성스럽게 차를 따르고 한 잔을 자신에게도 따랐다. 그녀가 잔을 든 순간 도윤은 무언가 특이한 점을 발견했다. 오른손으로 컵을 잡을 때 얇지만 살짝 구부린 채 차잔 받침을 안정적으로 받치고 있었다. 강도윤의 눈이 미세하게 커졌다. 그는 자신의 손을 내려다보았다. 무의식적으로 똑같은 자세로 잔을 들고 있었던 것이다. 그는 오래전 아내가 자신의 이 특이한 습관을 자주 놀렸던 기억을 떠올렸다. 뭔가 불편한 점이라도 있으신가요? 지연의 질문에 강도윤은 자신이 그녀를 한참 동안 쳐다보고 있었다는 것을 깨닫고 시선을 돌렸다. 아니, 괜찮소. 도윤은 다시 서류로 시선을 돌렸지만 그의 마음속에는 이상한 감정이 일어나기 시작했다. 저녁 식사 시간. 평소보다 일찍 식당에 도착한 도윤은 지연이 식사를 차리는 모습을 지켜보았다. 그녀는 강도윤의 자리 앞에 모든 것을 완벽하게 배치했다. 밥과 국, 그리고 여러 반찬들이 정확한 위치에 놓였다. 모든 것이 도윤이 원하는 대로 정확하게 놓여 있었다. 오늘은 나와 같이 식사를 하게. 지연은 놀란 표정 하나 없이 차분하게 식탁에 앉았다. 식사가 시작되고 도윤은 평소보다 지연을 더 유심히 관찰했다. 그녀가 반찬을 먹는 순서가 그의 시선을 사로잡았다. 나물, 생선, 고기 순으로 먹고 국물과 밥을 번갈아 3숟가락씩 떠먹었다. 도윤이 어릴 적부터 항상 고수하던 식사 방식과 놀라울 정도로 일치했다. 지연 씨는 항상 그렇게 식사를 하나요? 질문에 지연이 조금 놀라는 기색을 보였다. 네. 아, 이렇게 먹는 거요? 그냥 습관인 것 같아요. 혹시 불편한 점이 있으실까요? 특별한 이유는 없소. 그냥 궁금했을 뿐이요. 도윤은 잠시 침묵한 후 다시 질문했다. 지연 씨, 어디서 자랐지요? 지연은 잠시 수저를 내려놓고 대답했다. 서울근교 고아원에서 자랐습니다. 해바라기의 집이라는 곳이요. 고등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그곳에 있었습니다. 강도윤의 눈에 미세한 감정의 파동이 지나갔다. 해바라기의 집은 그의 딸이 실종된 지역과 가까운 곳이었다. 가족은 기억나는 것이 있나요? 지연의 표정이 조금 어두워졌다. 기억나지 않습니다. 5살 때 사고로 기억을 많이 잃었어요. 누군가가 저를 고아원에 데려다 준 것 같은데 그 이전의 기억은 거의 없습니다. 도윤의 표정이 미묘하게 변했다. 그는 더 이상 묻지 않고 식사를 계속했다. 하지만 그의 마음속에는 이상한 감정이 소용돌이치기 시작했다. 우연의 일치가 너무 많았다. 습관, 나이, 고아원. 그는 감히 희망을 품을 수 없었지만 그 가능성을 완전히 무시할 수도 없었다. 다음 날 오후, 지연은 도윤의 약을 정리하기 위해 그의 서재에 들어갔다. 강도윤 회장은 병원에 추가 검진을 받으러 외출한 상태였다. 서재는 언제나처럼 정갈하게 정리되어 있었다. 지연은 책상 옆 서랍을 열어 약통을 정리하기 시작했다. 서랍을 정리하던 중 가장 안쪽에서 작은 나무 상자를 발견했다. 약들 사이에 숨겨져 있던 것이었다. 호기심에 이끌려 그녀는 상자를 조심스럽게 꺼내 살펴보았다. 오래되었지만 정교하게 만들어진 음악 상자였다. 표면에는 섬세한 무늬가 새겨져 있고 이에는 작은 발레리나 인형이 장식되어 있었다. 지연은 잠시 망설이다가 상자를 열어보았다. 상자가 열리자 부드러운 멜로디가 흘러나왔다. 그 순간 지연의 표정이 굳었다. 멜로디는 단순했지만 묘하게 마음을 울리는 노래였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멜로디는 어딘가 매우 익숙했다. 마치 오래전부터 알고 있던 노래처럼 느껴졌다. 지연의 눈에서 갑자기 눈물이 맺혔다. 그녀는 자신의 반응에 놀라 눈물을 재빨리 닦아냈다.
이 노래가 이토록 강한 감정을 불러일으키는지 이해할 수 없었다. 이 노래, 어디서 들어본 것 같아. 지연은 무의식적으로 멜로디를 따라 흥얼거리기 시작했다. 그녀의 목소리는 작지만 정확하게 멜로디를 따라갔다. 마치 수백 번 불러봤던 노래처럼 자연스럽게 흘러나왔다. 그때 그 모습을 문 너머로 도윤이 지켜보고 있었다. 그는 방금 병원에서 돌아와 서재로 향하던 중이었다. 문이 살짝 열려 있어 안을 들여다보니 지연이 그의 소중한 음악 상자를 들고 노래를 흥얼거리고 있는 모습이 보였다. 강도윤의 표정은 복잡한 감정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 음악 상자는 딸의 5번째 생일 선물이었고 그 멜로디는 그가 직접 작곡한 자장가였다. 아내와 함께 매일 밤 딸에게 불러주던 특별한 노래로 가족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는 멜로디였다. 강도윤의 손이 미세하게 떨렸다. 그는 소리 없이 돌아섰다. 그의 마음속에는 의심과 기대, 두려움이 뒤섞여 있었다. 설마 그녀가 한편 강민석은 강남의 고급 법률 사무소에 앉아 있었다. 창문 너머로 서울의 화려한 야경이 펼쳐져 있었지만 그의 표정은 분노로 일그러져 있었다. 그의 앞에는 중년의 변호사가 서류를 펼쳐놓고 있었다. 확실해. 삼촌이 유언장을 수정했다고. 강민석의 목소리에는 억누를 수 없는 분노가 묻어났다. 변호사는 침착하게 고개를 끄덕였다. 네, 강 회장님께서 지난주에 유언장 일부를 수정하셨네요. 대부분은 그대로지만 한 가지 중요한 조항이 추가되었습니다. 어떤 조항인데? 변호사는 서류를 가리키며 읽기 시작했다. 의미 있는 도움을 준 사람에게 상당한 재산을 남긴다는 내용입니다. 구체적인 액수는 명시되어 있지 않지만 회장님의 주식 중 일부와 부동산이 포함된 것으로 보입니다. 강민석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그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창가로 향했다. 그 사람이 누구인지 명시되어 있어? 아니요. 특정인의 이름은 언급되지 않았습니다. 다만 최근 곁에서 진정한 도움을 준 사람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강민석은 창틀을 세게 내리쳤다. 그의 눈에는 분노와 불안이 뒤섞여 있었다. 분명 그 가정부 때문이야. 불과 2달 전에 나타난 여자가 삼촌의 마음을 이렇게 사로잡다니. 삼촌이 그렇게 쉽게 사람을 신뢰하는 성격이 아니잖아. 변호사는 조심스럽게 말했다. 그 가정부에 대해 뭔가 알고 계신 게 있으신가요? 회장님께서 특별히 신뢰하게 된 이유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강민석은 눈을 가늘게 뜨며 생각에 잠겼다. 그는 책상 앞으로 돌아와 의자에 깊숙이 앉았다. 그 여자가 삼촌의 심장 발작 때 응급처치를 했다고 들었어. 하지만 그게 유언장을 바꿀 정도인가? 뭔가 이상해. 의도적으로 삼촌에게 접근한 것은 아닌지 의심스러워. 변호사는 메모를 하며 고개를 끄덕였다. 배경조사를 해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전문 조사관을 고용해서 당장에. 강민석의 목소리는 결단력이 넘쳤다. 그의 눈에는 의심과 질투, 그리고 두려움이 번갈아 비쳤다. 삼촌의 재산이 엉뚱한 곳으로 가게 놔둘 수는 없어. 내가 그동안 회사에 바친 시간과 노력이 물거품이 될 순 없어. 변호사는 서류를 정리하며 조심스럽게 제안했다. 회장님께 직접 이야기해보는 건 어떨까요? 솔직하게 우려를 표현하시면. 강민석은 비웃듯 웃었다. 삼촌이 내 말을 들을 것 같아? 지금까지 한 번이라도 내 의견을 진지하게 고려한 적 있어? 그 여자의 정체를 밝혀내서 삼촌이 스스로 깨닫게 만들어야 해. 그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다. 서울의 밤하늘에 별들이 희미하게 빛나고 있었다. 그의 마음속에는 이미 지연을 제거할 여러 계획이 형성되기 시작했다. 어떤 방법을 써서라도 그 여자를 삼촌에게서 떼어 놓을 거야. 비가 내리는 저녁,
강민석은 고급 호텔 라운지의 구석진 테이블에 앉아 있었다. 창밖으로는 서울의 빗물에 젖은 거리가 보였다. 그의 앞에는 중년의 남자가 앉아 있었다. 검은 양복의 단정한 외모였지만 날카로운 눈빛이 그의 직업을 짐작게 했다. 임상우, 강민석이 고용한 사설 탐정이었다. 조사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임상우는 조심스럽게 갈색 봉투를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다. 강민석은 주변을 살핀 후 봉투를 열어 안에 서류들을 꺼냈다. 박지연, 41세, 현재 주소는 서울시 마포구. 강민석은 서류를 빠르게 훑어보았다. 이건 이미 아는 정보야. 과거는? 임상우는 다른 서류를 가리켰다. 여기 보시면 그녀는 해바라기의 집 고아원 출신이 맞습니다. 30년 전 당시 5살로 추정되는 나이로 고아원에 맡겨졌습니다. 강민석은 관심을 보이며 자세히 살펴보았다. 고아원 기록에 따르면 그녀는 머리에 심한 부상을 입은 채로 발견되었습니다. 잠실 인근의 강변공원 벤치에서 누군가에 의해 발견되어 병원으로 이송되었고 의식불명 상태였다가 회복된 후에도 과거에 대한 기억은 거의 없었다고 합니다. 강민석의 눈이 커졌다. 잠실이라고? 30년 전이라면? 정확히는 1993년 6월 24일입니다. 발견 장소는 강 회장님이 당시 건설 중이던 주상복합단지 근처였습니다. 강민석은 잠시 생각에 잠겼다. 그의 표정이 미묘하게 변했다. 삼촌의 딸이 사라진 시기와 일치하는군. 임상우가 고개를 끄덕였다. 그 생각을 했습니다. 회장님의 딸, 강민아 양이 실종된 사건과 시기와 장소가 겹칩니다. 하지만 당시 경찰 조사에서 연관성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경찰이 이 사건을 조사했다고? 네, 당연히 미아 발견 사례니 조사는 했습니다. 하지만 아이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단서가 없었고 아이 자신도 기억이 없었으니 결국 고아원으로 보내졌습니다. 강민석은 서류를 넘기며 추가 정보를 찾았다. 이 여자가 정말 삼촌의 딸일 가능성은? 임상우는 조심스럽게 대답했다. 가능성은 있습니다. 나이, 발견 시기와 장소가 일치하니까요. 하지만 확실한 증거는 없습니다. 강민석은 고아원 사진을 살펴보았다. 그곳에는 어린 시절의 지연으로 보이는 소녀가 다른 아이들과 함께 찍힌 사진이 있었다. 그는 오래된 가족 앨범에서 본 사촌 미나의 모습을 떠올려 보았다. 고아원 원장은 아직 살아있나? 네, 김미숙 원장님이십니다. 현재 70대 중반이지만 여전히 해바라기의 집을 운영하고 계십니다. 강민석은 생각에 잠겼다. 그의 눈에 교활한 빛이 스쳤다. 이 정보를 어떻게 활용할지 생각해 봐야겠군. 만약 그녀가 정말 삼촌의 딸이라면 문제가 복잡해질 테니. 임상우는 조용히 기다렸다. 강민석은 잠시 후 결심한 듯 말했다. 일단 이 정보는 비밀로 해줘. 그리고 고아원 기록에 약간의 수정이 필요할 것 같아. 수정이요? 강민석은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박지연의 과거에 작은 점을 추가하려고. 노인들을 상대로 한 사기 전과라든지. 임상우의 표정이 굳어졌다. 그건 불법입니다. 강민석은 테이블 아래로 두툼한 봉투를 건넸다. 이건 추가 보수. 고아원 기록은 오래되었고 전산화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을 거야. 변경하기 어렵지 않을 거라고. 임상우는 잠시 망설이다가 봉투를 받았다. 그의 표정에서 직업적 양심과 금전적 유혹 사이의 갈등이 읽혔다. 이 정도면 충분하지? 아니면 더 필요하? 임상우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충분합니다. 언제까지 필요하신지요? 최대한 빨리. 삼촌에게 보여줄 증거가 필요해. 비가 창문을 더 세차게 두드렸다. 강민석은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으며 자리에서 일어났다. 저 멀리 강그룹 본사 건물에 불빛이 흐릿하게 보였다. 30년 동안 내가 기다려온 자리야. 그 누구도 앗아갈 수 없어.
햇빛이 따스하게 비치는 오후, 도윤은 정원의 파고라 아래에서 홀로 차를 마시고 있었다. 그의 눈은 책을 향하고 있었지만 마음은 다른 곳에 가 있었다. 최근 들어 지연의 행동과 습관에서 발견한 유사점들이 그의 마음을 혼란스럽게 만들고 있었다. 멀리서 지연이 화분에 물을 주는 모습이 보였다. 그녀는 정성스럽게 정원의 각 식물들을 돌보며 가끔 나지막이 혼잣말을 하는 듯했다. 강도윤은 무심코 그녀를 지켜보았다. 갑자기 지연이 가시에 손을 긁혔는지 짧게 소리를 내며 놀라 손을 흔들며 뒤로 물러섰다. 괜찮은가? 강도윤이 자리에서 일어나 걱정스럽게 물었다. 네, 괜찮습니다. 작은 긁힘뿐이에요. 지연이 웃으며 대답했다. 도윤이 가까이 다가가 그녀의 손을 살펴보았다. 긁힌 자국은 미미했지만 그의 시선은 지연의 오른쪽 손목 근처에 있는 오래된 흉터에 고정되었다. 약 5cm 길이의 희미한 반달 모양 흉터였다. 이 흉터는... 강도윤의 목소리가 미세하게 떨렸다. 지연은 무의식적으로 흉터를 손으로 가렸다. 오래된 상처예요. 정확히 어떻게 다쳤는지는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강도윤의 머릿속에 갑자기 오래된 기억이 떠올랐다. 30년 전 그네를 타다 딸 미나가 넘어져 손목 근처를 다쳤던 그날. 정확히 같은 자리, 같은 모양의 상처였다. 괜찮아. 그냥 생각났을 뿐이요. 그는 억지로 평정을 유지하며 자리로 돌아갔다. 그날 밤 강도윤은 서재에서 오래된 가족 앨범을 꺼내 펼쳤다. 그 속에는 딸 미나의 어린 시절 사진들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그는 딸이 손목을 다쳤던 시기의 사진을 찾아냈다. 거기에는 반창고를 붙인 채 씩 웃고 있는 애 살배기 미나의 모습이 담겨 있었다. 도윤은 액자 속 딸의 사진과 오늘 본 지연의 모습을 머릿속에서 겹쳐보았다. 나이 차이가 있었지만 미소 짓는 눈매와 입꼬리의 모양이 놀랍도록 비슷했다. 설마... 그는 벽시계를 바라보았다. 이미 자정이 가까워오고 있었다. 잠시 망설이다가 그는 휴대폰을 들어 비서실장 윤재훈에게 전화를 걸었다. 재훈 씨, 내일 아침 일찍 내 서재로 와주게. 네, 알겠습니다. 무슨 일이신지요? 내일 설명하지. 아무에게도 이 통화에 대해 말하지 말게. 다음 날 아침, 윤재훈은 약속대로 강도윤의 서재를 찾았다. 도윤은 밤새 잠을 이루지 못한 듯 피곤한 눈으로 그를 맞이했다. 앉게, 재훈 씨. 윤재훈이 자리에 앉자 도윤은 깊은 숨을 내쉬고 입을 열었다. 지연 씨에 대해 철저히 조사해 주었으면 하네. 윤재훈은 놀란 표정을 감추지 못했다. 박지연 씨요. 무슨 문제라도 있으신가요? 도윤은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다. 그녀가 해바라기의 집 고아원 출신이라고 하더군. 그곳에 언제, 어떻게 들어갔는지 조사해보게. 특히 30년 전 기록을 중점적으로. 윤재훈은 의아한 표정으로 메모를 했다. 30년 전이요. 그래. 그리고 그녀의 건강 기록도 확인해줬으면 해. 특히 오른쪽 손목 근처 흉터와 관련된 기록이 있는지. 윤재훈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혹시 그녀가 회장님의 따님과 관련이 있다고 생각하시는 건가요? 강도윤은 윤재훈을 날카롭게 쳐다보았다. 나는 미친 게 아니야. 그냥 확인하고 싶을 뿐이야. 그의 목소리에는 평소에 볼 수 없던 취약함이 묻어 있었다. 윤재훈은 고개를 끄덕였다. 알겠습니다. 최대한 조용히, 철저하게 조사하겠습니다. 도윤은 서랍에서 오래된 사진 한 장을 꺼내어 윤재훈에게 건넸다. 어린 미나가 손목에 붕대를 감고 있는 사진이었다.
이건 미나가 실종 직전에 찍은 사진이야. 현재 박지연 씨의 흉터 위치와 비교해주게. 윤재우는 사진을 받아들고 진지하게 바라보았다. 30년이 지났는데도 아직 포기하지 않으셨군요. 강도윤의 눈에 깊은 감정이 어렸다. 부모는 절대 자식을 포기하지 않아. 비록 모든 사람들이 내가 현실을 받아들여야 한다고 말해도 내 마음 한구석에는 항상 딸이 언젠가 돌아올 거라는 희망이 있었네. 윤재우는 고개를 숙였다. 최선을 다해 조사하겠습니다. 하지만 만약 그녀가 정말 회장님의 딸이 아니라면 너무 실망하지 마세요. 도윤은 창밖을 바라보며 힘없이 웃었다. 알아. 허망한 희망일지도 모르지. 하지만 이번만큼은 내 직감이 틀리지 않길 바라네. 윤재훈이 떠난 후 도윤은 오래된 음악 상자를 꺼내 열어보았다. 그 익숙한 멜로디가 서재를 채우며 그의 마음속에 오래전 잊었던 희망의 불씨를 다시 피워 올렸다. 저택 곳곳에서 분주한 움직임이 느껴졌다. 오늘은 강도윤 회장의 73번째 생일이었다. 지연은 아침부터 특별한 저녁 식사를 준비하기 위해 분주히 움직이고 있었다. 주방에서는 요리사들이 도윤이 좋아하는 음식들을 준비하고 지연은 모든 과정을 꼼꼼히 감독했다. 장식은 너무 화려하지 않게, 회장님은 단정한 것을 좋아하세요. 지연의 지시에 따라 직원들이 식당을 정갈하게 꾸미고 있었다. 테이블 위에는 고급 식기들이 놓여지고 창가에는 은은한 조명이 설치되었다. 지연은 마지막으로 자신이 직접 준비한 선물 상자를 확인했다. 그 안에는 그녀가 밤늦게까지 정성껏 짠 진한 남색 목도리가 들어있었다. 오후 6시 강도윤이 서재에서 나와 식당으로 향했다. 그는 오늘 특별한 날임에도 평소와 같은 표정을 유지하고 있었지만 그의 눈에는 미세한 기대감이 스쳤다. 생일 축하드립니다, 회장님. 지연이 따뜻한 미소로 맞이했다. 강도윤은 짧게 고개를 끄덕이고 자리에 앉았다. 식당 문이 다시 열리고 강민석이 호화로운 선물 상자를 들고 들어왔다. 삼촌, 생신 축하드립니다. 오래오래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강민석은 과장된 미소로 강도윤에게 다가가 선물을 건넸다. 도윤은 무심히 선물을 받아 옆에 놓았다. 고맙구나. 강민석은 지연을 향해 미소를 지어 보였지만 그의 눈빛은 차가웠다. 오늘은 제가 특별히 삼촌이 좋아하시는 음식도 준비했습니다. 전복죽이요. 최고급 전복으로 셰프에게 특별히 부탁했습니다. 강도윤의 표정이 조금 밝아졌다. 전복죽은 그가 좋아하는 음식이었다. 식사가 시작되고 여러 가지 요리들이 차례로 나왔다. 지연은 조용히 식사 진행을 돕고 강민석은 끊임없이 회사 이야기를 늘어놓았다. 도윤은 대부분 듣기만 하면서 간간히 고개를 끄덕였다. 마지막으로 강민석이 준비한 전복죽이 나왔다. 고급스러운 그릇에 담긴 하얀 죽에는 큼직한 전복살이 풍성하게 올려져 있었다. 삼촌, 이건 제가 직접 가장 좋은 재료로 준비했습니다. 한번 드셔보세요. 강민석이 죽을 강도윤 앞에 밀어놓았다. 도윤이 숟가락을 들려는 순간 지연의 머릿속에 갑자기 기억이 스쳤다. 지난번 회장님이 쓰러졌을 때 약국에서 만난 약사의 말이 떠올랐다. 지연 씨, 회장님이 최근에 복용하기 시작한 이 심장약은 특정 해산물, 특히 전복과 같이 섭취하면 위험한 상호작용을 일으킬 수 있어요. 섭취를 자제해야 합니다. 지연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그녀는 재빨리 자리에서 일어나 도윤의 손을 막았다. 회장님, 드시면 안 됩니다. 갑작스러운 행동에 식당 안은 순간 정적에 빠졌다. 강민석의 표정이 굳어졌다. 무슨 소리여? 강도윤이 놀란 표정으로 물었다. 지연은 침착하게 설명했다. 회장님께서 복용 중인 심장약과 전복은 함께 드시면 안 됩니다. 위험한 상호작용을 일으킬 수 있어요. 강민석이 얼굴을 찡그리며 끼어들었다. 말도 안 되는 소리.
무슨 근거로 그런 말을 하는 거요? 지연은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했다. 지난번 회장님께서 쓰러졌을 때 약사 선생님께서 직접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회장님의 약 목록을 보여주시면서 특별히 주의하라고 했어요. 도윤은 잠시 생각하다가 말했다. 확인해보지. 그는 담당 의사에게 전화를 걸어 상황을 설명했다. 통화가 끝난 후 강도윤의 표정이 심각해졌다. 민서가 내 말이 맞구나. 이 약과 전복은 함께 먹으면 안 좋다는군. 강민석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저는 몰랐습니다. 삼촌, 정말 죄송합니다. 하지만 그의 눈에는 당혹감 이상의 감정이 스쳐 지나갔다. 도윤은 강민석, 그리고 지연을 번갈아 바라보았다. 그의 눈에 의심의 그림자가 드리웠다. 지연 씨, 고맙소. 강민석은 자리에서 일어나 화장실로 급히 나갔다. 그의 등 뒤로 식은땀이 흐르는 것이 보였다. 강도윤과 지연만 남은 식탁에 침묵이 흘렀다. 도윤은 깊은 생각에 잠겨 있다가 지연을 바라보았다. 고마워요. 지연은 고개를 숙였다. 제가 해야 할 일을 한 것뿐입니다. 도윤은 테이블 위에 놓인 지연의 선물 상자를 바라보았다. 그건 뭐요? 지연은 부끄러운 듯 상자를 건넸다. 작은 선물입니다. 제가 직접 만든 목도리예요. 날씨가 쌀쌀해지고 있어서. 강도윤은 상자를 열어 진한 남색 목도리를 꺼냈다. 그것은 정교하게 짜여 있었으며 그의 이니셜이 한쪽 끝에 수놓아져 있었다. 손수 만든 거요. 네, 회장님은 위에 특별히 준비했습니다. 강도윤의 눈에 감동의 빛이 스쳤다. 그는 오랜 시간 동안 누군가로부터 이런 정성 어린 선물을 받아본 적이 없었다. 고맙소, 지연씨. 그는 목도리를 조심스럽게 만지며 그 따스함이 마치 오래전 잃어버린 가족의 온기처럼 느껴졌다. 강민석이 화장실에서 돌아오자 식당의 분위기는 무거워져 있었다. 도윤은 테이블 위에 올려진 전복죽을 내려다보며 깊은 생각에 잠겨 있었다. 지연은 조용히 서서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다. 민서가 어떻게 된 일인지 설명해 보거라. 강도윤의 목소리는 평온했지만 그 안에는 무게가 실려 있었다. 강민석은 조금 당황한 기색으로 자리에 앉았다. 삼촌, 정말 몰랐습니다. 그저 생신 선물로 특별한 음식을 준비하고 싶었을 뿐이에요. 어떻게 약과의 상호작용까지 고려했겠습니까? 그의 목소리는 억울함으로 가득했지만 눈빛은 불안정했다. 강도윤은 그를 조용히 바라보기만 했다. 주방장에게 직접 주문했다고 했지. 네, 제가 아는 최고의 한식 셰프에게 부탁했어요. 강도윤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그대로 자리에서 일어나 전화기를 들고 다이얼을 눌렀다. 잠시 후 그가 말했다. 김비서, 지금 바로 한식당 계절의 정민준 셰프에게 연락해서 오늘 강민석 부회장이 주문한 전복죽에 대해 물어봐주게. 강민석의 표정이 굳어졌다. 그는 불안한 듯 손가락으로 테이블을 두드렸다. 몇 분 후 전화가 다시 울렸다. 도윤은 통화를 마치고 강민석을 가만히 바라보았다. 셰프는 내가 주문한 적 없다고 하는군. 최근 몇 달간 너와 접촉한 적도 없다고 하고. 식당 안에 긴장감이 감돌았다. 강민석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그럴 리가 없어요. 제가 직접. 민서가 솔직히 말해보거라. 이 전복죽은 누가 준비한 거지? 강민석은 입술을 깨물며 대답을 망설였다. 그는 잠시 침묵하다가 한숨을 내쉬었다. 제가 직접 준비했습니다. 좀 더 특별한 것을 해드리고 싶었어요. 요리를 할 줄 아는지 몰랐는데. 강도윤의 말에는 비꼼이 담겨 있었다. 강민석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삼촌, 이건 오해예요. 제가 어떻게 그런 일을... 도윤은 손을 들어 그의 말을 끊었다. 내 병원 기록, 심장약 정보는 가족인 너만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정보지. 그리고 이런 약에 대한 정보도 찾기 어렵지 않았을 거야.
그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그의 눈에는 서운함과 실망감이 가득했다. 오늘은 이만 가보거라. 이 일에 대해서 나중에 다시 이야기하자. 강민석은 더 이상 변명할 말을 찾지 못하고 황급히 식당을 빠져나갔다. 그의 발걸음은 급하고 불안했다. 식당에는 강도윤과 지연만 남았다. 긴 침묵이 흐른 후 강도윤이 입을 열었다. 민석이가 최근 당신에 대해 여러 의심을 제기했었다. 당신이 노인들을 상대로 사기를 치는 전력이 있다는 기록까지 보여줬지. 지연의 눈이 놀라움으로 커졌다. 그건 사실이 아닙니다. 저는 그런 적이 없어요. 강도윤은 부드럽게 미소 지었다. 알고 있어. 민석이가 보여준 기록이 조작된 것 같다는 의심이 들었지. 이제는 확신하는군. 그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덧붙였다. 지연 씨, 당신은 오늘도 내 목숨을 구해주는군. 정말 고맙소. 지연은 미소 지었다. 그녀의 눈에는 따뜻함과 진심이 담겨 있었다. 제가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회장님. 도윤은 지연의 목도리를 조심스럽게 목에 둘렀다. 그것은 마치 오랜 시간 동안 그가 그리워했던 가족의 온기처럼 따뜻하게 느껴졌다. 함께 케이크라도 먹지 않겠소? 생일인데 축하도 못 받았군. 지연은 환하게 미소 지었다. 물론이죠. 제가 특별히 준비한 케이크가 있답니다. 그녀는 주방으로 향했고 도윤은 그녀의 뒷모습을 바라보았다. 그의 마음속에 점점 더 강한 확신이 자라나고 있었다. 이 여자가 정말 내 딸일지도 모른다. 이른 아침, 강도윤의 집무실. 그의 표정은 평소보다 긴장되어 있고 끊임없이 시계를 확인했다. 노크 소리가 들리고 윤재훈이 서류 가방을 들고 조용히 들어왔다. 자료가 왔습니다. 회장님. 도윤은 고개를 끄덕이고 책상으로 향했다. 윤재훈은 가방에서 두꺼운 서류 봉투를 꺼내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다. 생각보다 많은 시간이 걸렸군. 네, 30년 전 기록을 찾는 게 쉽지 않았습니다. 특히 고아원 기록은 대부분 수기로 작성되어 있어서 디지털화되어 있지 않았어요. 도윤은 서류 봉투를 열어 내용물을 꺼냈다. 여기 1993년 6월 24일 경찰 보고서입니다. 잠실에 있는 강그룹의 주상복합 건설 현장 인근에서 발견된 미확인 여아에 관한 내용입니다. 강도윤은 떨리는 손으로 보고서를 집어들었다. 이 아이는 건설 자재에 부딪혀 머리를 크게 다쳤고 지나가던 남성에 의해 병원으로 이송되었습니다. 오른쪽 손목 근처에 반달 모양의 상처가 있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강도윤의 표정이 굳어졌다. 계속해서 아이는 몇 개월간 의식불명 상태였고 깨어난 후에는 자신의 이름이나 부모에 대해 아무것도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신원을 확인할 수 없어 결국 해바라기의 집 고아원으로 이송되었습니다. 윤재훈은 다음 서류를 펼쳤다. 이건 해바라기의 집 고아원의 입소 기록입니다. 당시 원장이었던 김미숙 씨가 작성한 내용인데요. 아이가 갖고 있던 유일한 소지품은 미미라는 이름의 고양이 인형 하나뿐이었다고 합니다. 강도윤의 눈이 커졌다. 미미는 그의 딸이 항상 데리고 다니던 고양이 인형의 이름이었다. 강도윤은 자리에서 일어나 창가로 향했다. 그의 어깨가 미세하게 떨리는 것이 보였다. 회장님, 이건 놀라운 일치입니다. 사고 장소와 시간, 상처의 위치, 인형 이름까지. 강도윤은 깊은 숨을 내쉬었다. 이건 우연일 수 없어. 그는 다시 책상으로 돌아와 다른 서류들을 살펴보았다. 그 중에는 해바라기의 집에서 찍은 어린 시절 지연의 사진도 있었다. 흐릿하지만 그 눈매와 미소는 강도윤이 간직하고 있는 딸의 모습과 놀랍도록 비슷했다. 그리고 이건 박지연 씨의 의료 기록입니다. 그녀의 혈액형은 AB형으로 회장님과 같습니다. 게다가 오른쪽 손목의 흉터에 대한 의사소견도 있는데 어린 시절의 외상으로 인한 것으로 보이며 5세 이전에 생긴 것으로 추정됨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도윤은 모든 서류를 다시 한번 꼼꼼히 살펴보았다. 모든 조각이 맞아 떨어지는 듯했다. 이 모든 것이 일치한다면 그녀가 정말 내 딸이라는 뜻인가? 그의 목소리에는 믿기지 않는 듯한 떨림이 있었다. 30년간의 기다림과 그리움, 그리고 이제 찾았을지도 모른다는 희망이 그의 마음을 무겁게 짓누르고 있었다. 윤재우는 신중하게 말했다. 회장님, 모든 정황이 그것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하지만 확실히 하려면 DNA 검사가 필요하겠군. 도윤이 윤재훈의 말을 마무리했다. 그는 깊은 생각에 잠겼다가 다시 입을 열었다. 하지만 이 일을 어떻게 진행해야 하지? 지연 씨에게 직접 말하기엔 아직 시기상조일 수 있습니다. 윤재훈이 조심스럽게 말했다. 만약 검사 결과가 부정적이라면 그녀에게도 큰 상처가 될 테니까요. 비밀리에 진행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강도윤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이 모든 상황이 꿈만 같았다. 30년 동안 찾아 헤매던 딸이 정작 자신의 집에서 가정부로 일하고 있었다니 운명의 장난처럼 느껴졌다. 그렇게 하지. 조용히 준비해주게. 그리고 이 일은 철저히 비밀로 해야 해. 민석이에게 절대 새어나가선 안 돼. 윤재우는 이해한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다. 이미 필요한 검사기관을 알아봤습니다. 최고의 비밀 유지와 정확도를 보장하는 곳입니다. 지연 씨의 머리카락이나 개인 물품에서 DNA 샘플을 채취하면 됩니다. 강도윤은 창밖을 바라보았다. 그의 눈에는 오랜만에 보는 희망의 빛이 깃들어 있었다. 30년이 흘렀어. 내가 정말 딸을 찾게 될 줄이야. 윤재우는 조용히 서류들을 정리했다. 그는 도윤이 이렇게 감정적인 모습을 보이는 것을 거의 본 적이 없었다. 회장님, 곧 진실을 알게 될 겁니다. 그동안 인내해주세요. 강도윤은 고개를 끄덕였다. 30년의 기다림 끝에 이제 진실을 마주할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다. 강도윤의 저택 한적한 정원. 해질녘 붉은 노을이 정원을 물들이고 있었다. 지연은 화단에 무릎을 꿇고 꽃을 가꾸고 있었다. 그녀의 표정은 평화로웠지만 눈에는 복잡한 감정이 어려 있었다. 최근 몇 주간 그녀는 도윤이 자신에게 보이는 미묘한 변화를 느꼈다. 갑자기 그림자가 지연 위로 드리워졌다. 고개를 들어보니 강민석이 차가운 표정으로 서 있었다. 이렇게 열심히 일하는 모습이군. 강민석의 목소리에는 냉소가 가득했다. 지연은 천천히 일어나 장갑을 벗었다. 무슨 일이세요, 부회장님? 강민석은 주변을 살피고 지연에게 가까이 다가섰다. 그의 눈에 위험한 기색이 어려 있었다. 더 이상 연기는 그만하지 그래. 난 당신이 누군지 다 알고 있어. 지연은 혼란스러운 표정을 지었다. 무슨 말씀이신지. 어리광 떨지 마. 당신이 삼촌의 신뢰를 얻기 위해 접근한 사기꾼이라는 걸 알아. 노인들을 속여 재산을 빼앗는 수법이 당신 전문 아닌가? 지연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그건 사실이 아닙니다. 강민석은 비웃음을 지었다. 정말? 그럼 이건 뭐지? 그는 주머니에서 서류 한 장을 꺼내 지연 앞에 흔들었다. 고아원 기록을 조작한 문서였다. 이건 당신의 과거 범죄 기록이야. 전국의 노인들을 속여 재산을 갈취한 전력이 있는 사기꾼. 이걸 삼촌이 알게 되면 어떻게 될까? 이건 거짓말이에요. 넌 결코 이 집안의 일원이 될 수 없어. 내가 뭘 노리는지 모를 줄 알았어? 삼촌의 딸처럼 행동하면서 그의 마음을 얻으려는 거지? 이 서류뿐만 아니라 내가 지금까지 숨겨온 모든 거짓말을 밝혀낼 거야. 강민석은 위협적으로 한 걸음 더 다가섰다. 그의 목소리는 낮지만 위협적이었다. 내일까지 짐을 싸서 이 집에서 나가. 삼촌에게는 내가 적당한 변명을 해줄게. 아니면 어쩌겠다는 거지, 민석아? 갑작스러운 목소리에 두 사람 모두 놀라 돌아보았다.
강도윤이 정원 입구에 서 있었다. 그의 표정은 무섭도록 차분했다. 삼촌, 언제부터 거기 계셨어요? 강민석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도윤은 천천히 다가와 지연 옆에 섰다. 내가 내 딸을 협박하는 모습을 충분히 보았다. 딸이여, 무슨 말씀을... 이 여자가 삼촌을 속이고 있는 겁니다. 고아원 기록도 있고. 도윤은 손을 들어 그의 말을 자르며 말했다. 조작한 말이 많구나. 해바라기의 집 원장님이 직접 확인해 주셨다. 그 기록은 최근에 누군가 변경한 것이라고. 강민석의 얼굴에서 피기가 완전히 사라졌다. 도윤은 주머니에서 작은 종이를 꺼냈다. 이건 DNA 검사 결과야. 지연은 정확히 99.9% 확률로 내 친딸이다. 강민석은 뒷걸음질 쳤다. 불가능해요. 그녀가 정말 미나고. 하지만 30년이나. 그래, 30년이 지났지만 기적적으로 그녀가 돌아왔어. 내가 해서는 안 될 짓을 한 것 같구나, 민석아. 강도윤의 목소리는 차갑지만 그 안에는 깊은 실망감이 담겨 있었다. 삼촌, 저는 그저 삼촌을 보호하려고. 거짓말은 그만두라. 난 내가 회사를 차지하기 위해 얼마나 필사적인지 잘 안다. 심지어 목숨까지. 강민석은 이제 변명할 말을 찾지 못했다. 그의 시선이 불안하게 흔들렸다. 이제 내 자리는 없다. 내일 아침 회사에 나오지 마라. 모든 권한은 윤재훈에게 위임할 것이고 내 주식은 회사가 다시 매입할 것이다. 삼촌, 그럴 순 없어요. 제가 얼마나 회사를 위해 노력했는지. 충분해. 내가 내 딸을 해치려 했다는 사실만으로도 용서할 수 없다. 이 자리에서 사라지지 않으면 경찰에 신고하겠다. 강민석은 패배감에 어깨를 떨었다. 그는 마지막으로 지연을 노려보고는 고개를 숙인 채 정원을 빠져나갔다. 지연은 아직도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한 채 도윤을 바라보았다. 그의 입에서 내 딸이라는 말이 나온 것이 믿기지 않았다. 회장님, 방금... 강도윤은 천천히 지연을 향해 돌아섰다. 그의 엄격한 표정이 무너지고 눈에는 눈물이 고였다. 미나야, 내 딸, 정말 너였구나. 부녀의 재회를 축복하듯 석양의 마지막 빛이 두 사람을 따스하게 비추었다. 두 사람은 강도윤의 서재에 앉아 있었다. 도윤의 책상 위에는 오래된 사진첩과 서류들, 그리고 DNA 검사 결과지가 펼쳐져 있었다. 그는 깊은 숨을 내쉬고 시작했다. 30년 전 강그룹의 첫 주상복합 건물 개장식이 있었어. 당시 내 나이 5살이었지. 강도윤은 사진첩을 펼쳐 지연에게 보여주었다. 화려한 테이프 커팅식에서 어린 소녀의 손을 잡고 있는 젊은 강도윤의 모습이 담겨 있었다. 그날 행사장은 사람들로 붐비었어. 내가 잠시 전화를 받는 사이에 내 손을 놓쳤지. 그의 목소리가 미세하게 떨렸다. 지연은 숨죽여 그의 이야기를 듣고 있었다. 혼란 속에서 내가 건설 자재를 운반하던 차량에 치였어. 사고 직후 너를 발견하지 못했어.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이지만 현장을 지나가던 한 남자가 너를 병원으로 데려갔다고 해. 도윤은 다른 서류를 펼쳤다. 오래된 병원 기록이었다. 너는 수개월간 의식불명 상태였고 깨어났을 때는 과거의 기억을 모두 잃은 상태였어. 그 남자는 내 신원을 밝히지 않은 채 너를 고아원에 맡겼지. 지연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그녀는 자신의 손목에 있는 흉터를 무의식적으로 만졌다. 그 사이 나는 너를 찾기 위해 모든 것을 다했어. 경찰, 사설탐정, 심지어 무당까지. 그 누구도 내 행방을 알려주지 못했지. 내 어머니는 그 충격으로 몸이 약해져 5년 후에 세상을 떠났어. 강도윤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30년 동안 억눌러온 감정이 한꺼번에 터져나왔다. 하지만 난 포기하지 않았어. 내 사무실에 내 사진을 항상 두고 매일 아침 내게 말을 걸었지. 언젠가는 돌아올 거라고.
그렇게 믿었어. 지연은 흐느끼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의 머릿속에서는 조각난 기억들이 서서히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했다. 그리고 기적처럼 30년이 지나 내가 내 집에 가정부로 들어왔어. 처음엔 알아보지 못했지. 하지만 내가 보이는 작은 습관들, 그 특별한 자장가, 인형 이름, 조금씩 의심이 생기기 시작했어. 강도윤은 DNA 검사 결과를 지연에게 보여주었다. 이제 확실해. 넌 내 딸, 강민아야. 지연은 떨리는 손으로 검사 결과를 받아들었다. 그녀의 마음속에서는 혼란과 충격, 그리고 묘한 안도감이 뒤섞여 있었다. 그래서 제가 처음 이 집에 왔을 때부터 이상하게 익숙했던 거군요. 그녀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그 안에는 깨달음이 담겨 있었다. 음악 상자의 멜로디, 회장님의 습관들, 이 집의 냄새까지 모든 것이 어딘가 기억 속에 있었어요. 지연은 천천히 일어나 창가로 향했다. 창문 너머로 저택의 정원이 보였다. 어딘가 기억의 저편에서 어린 시절 그 정원에서 뛰어놀던 모습이 희미하게 떠올랐다. 저는 정말 강민아인가요? 그녀의 목소리에는 여전히 의문이 담겨 있었다. 삶의 정체성이 순간에 바뀐다는 것은 쉽게 받아들일 수 있는 일이 아니었기 때문이다. 도윤은 천천히 그녀에게 다가가 오래된 음악 상자를 건넸다. 이건 내 5번째 생일 선물이었어. 매일 밤 이 멜로디에 맞춰 자장가를 불러주었지. 지연은 조심스럽게 상자를 열고 멜로디를 들었다. 그 순간 마치 시간이 거꾸로 흐르는 듯한 느낌이 들었다. 온기 가득한 침대, 창문 너머로 보이는 별빛, 그리고 아버지의 따뜻한 목소리. 그 모든 기억이 파도처럼 밀려왔다. 아버지. 처음으로 그녀의 입에서 아버지라는 말이 나왔다. 그 말은 아직 어색했지만 동시에 가장 자연스러운 말처럼 느껴졌다. 도윤은 더 이상 감정을 억누르지 못하고 지연을 품에 안았다. 30년의 기다림, 30년의 그리움이 이 한순간에 모두 녹아내렸다. 미나야, 내 딸, 드디어 찾았구나. 지연은 아버지의 품에 안겨 오랫동안 울음을 터뜨렸다. 그것은 슬픔의 울음이 아닌 오랫동안 잃어버렸던 자신의 뿌리를 찾은 안도감의 울음이었다. 제가 정말 집에 돌아온 건가요? 그래, 이제 진짜 집에 돌아온 거야. 다시는 너를 잃지 않을게. 창밖에 비가 그치고 구름 사이로 빛이 새어 들어왔다. 마치 30년의 어둠이 걷히고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듯했다. 강그룹 본사 건물 대회의실. 모든 임원들과 주요 부서장들이 모여 있었다. 긴장감이 감도는 가운데 도윤이 지연과 함께 회의실로 들어섰다. 두 사람의 모습에서 묘한 닮은 기운이 느껴졌다. 지연은 더 이상 가정부의 모습이 아닌 단정한 비즈니스 정장 차림이었다. 오늘 여러분을 모신 것은 중요한 발표가 있어서입니다. 강도윤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힘이 넘쳤다. 회의실은 완전한 침묵에 빠졌다. 30년 전 우리 회사의 첫 번째 주상복합 건물 개장식에서 실종되었던 제 딸 강민아를 찾았습니다. 그의 말에 회의실은 순간적으로 술렁였다. 오래 근무한 임원들 몇몇은 놀란 눈으로 서로를 바라보았다. 여기 옆에 있는 이 아름다운 여성이 바로 제 딸 강민아입니다. DNA 검사로 확인되었고 모든 법적 절차도 진행 중입니다. 도윤은 지연의 어깨에 손을 얹었다. 그의 표정에는 자부심과 행복이 가득했다. 또한 오늘부로 강민석 부회장은 회사에서 모든 직위를 박탈하고 그가 보유한 주식은 회사가 매입할 예정입니다. 이유는 회사 이익에 반하는 행위와 개인적인 이유로 인한 것임을 밝힙니다. 이 발표에 더 큰 충격파가 회의실을 휩쓸고 지나갔다. 지연은 조용히 서서 모든 시선을 담담하게 받아들였다. 앞으로 미나는 제 딸로서 그리고 강그룹의 후계자로서 여러분과 함께 일하게 될 것입니다. 많은 도움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윤재훈 비서실장이 가장 먼저 일어나 박수를 치기 시작했다.
이내 모든 임원들이 따라 일어나 박수를 보냈다. 지연은 부끄러운 듯 미소 지으며 고개를 숙여 인사했다. 감사합니다. 아직 부족하지만 열심히 배우고 노력하겠습니다. 회의가 끝난 후 강도윤의 사무실. 두 사람은 창가에 서서 강그룹이 세운 도시의 풍경을 바라보았다. 어떤가? 너무 갑작스러웠다. 강도윤이 지연에게 물었다. 지연은 천천히 고개를 저으며 미소 지었다. 앞으로 배울 것이 많을 거예요. 회사 업무도, 그룹의 역사도, 30년 동안의 공백을 채우기는 쉽지 않을 테지만, 다 이해하기는 어렵지만 아버지가 만든 것을 지키고 싶어요. 그리고 제 경험을 통해 다른 사람들을 돕고 싶어요. 도윤은 호기심 어린 눈빛으로 지연을 바라보았다. 어떤 생각이 있니? 해바라기의 집에서 보낸 시간 동안 저처럼 가족을 잃은 아이들을 많이 봤어요. 그 아이들 중 얼마나 많은 아이들이 정말 고아인지 아니면 저처럼 실종된 아이들인지 생각해보면 지연의 말에 도윤의 눈이 빛났다. 실종 가족 찾기를 돕는 재단을 설립하는 건 어떨까? 우리의 이야기가 다른 이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을 거야. 지연의 얼굴에 환한 미소가 번졌다. 정말 좋은 생각이에요. DNA 데이터베이스 구축, 최신 기술을 활용한 얼굴 인식 시스템, 실종 가족을 위한 심리 지원까지. 강도윤은 딸의 열정적인 모습에 감동했다. 30년 동안 그는 자신의 회사를 키우는데 모든 에너지를 쏟았지만 이제는 딸과 함께 더 큰 의미를 찾게 된 것 같았다. 그래, 미나 재단은 어떨까? 지연은 감격에 찬 눈으로 아버지를 바라보았다. 정말 해도 될까요? 물론이지. 우리가 함께 만들어가는 첫 번째 프로젝트야. 내가 가진 모든 자원과 네트워크를 활용할 수 있어. 지연은 감사함에 고개를 숙였다. 그녀의 마음에는 새로운 꿈과 희망이 싹트기 시작했다. 아버지, 정말 감사해요. 제가 집에 돌아올 수 있게 해주셔서, 그리고 이렇게 새로운 시작을 함께 해주셔서요. 강도윤은 따뜻한 미소를 지었다. 이제부터 우리는 함께야. 잃어버린 시간은 되돌릴 수 없지만 앞으로의 시간은 더욱 소중하게 쓸 수 있을 거야. 창밖으로 따스한 오후의 햇살이 두 사람을 비추었다. 새로운 시작, 새로운 희망을 약속하는 비처럼 말이다. 잠실의 한 주상복합 건물. 밤, 강도윤과 지연이 검은색 세단에서 내려 웅장한 건물을 올려다보았다. 이곳은 30년 전 지연이 실종되었던 건설 현장이 있던 자리. 지금은 강그룹의 심장부가 된 곳이었다. 여기가? 지연이 고개를 들어 건물을 바라보았다. 강도윤은 딸의 옆에 서서 함께 건물을 올려다보았다. 그래, 30년 전 내가 사라졌던 곳이야. 두 사람은 천천히 건물 안으로 들어갔다. 건물을 완공한 후 이곳을 매일 왔어. 너를 기억하고 싶었거든. 지연은 아버지의 말에 깊은 감동을 느꼈다. 그가 30년 동안 얼마나 자신을 그리워했는지 다시 한번 실감했다. 도윤은 지연의 팔을 가볍게 잡고 엘리베이터로 향했다. 옥상 정원으로 가자. 거기서 보여주고 싶은 것이 있어. 엘리베이터가 최상층에 도착하고 두 사람은 건물 옥상에 마련된 아름다운 정원으로 나갔다. 서울 전경이 파노라마처럼 펼쳐지는 가운데 정원 한쪽에는 작은 동상이 세워져 있었다. 지연이 다가가 보니 그것은 어린 소녀의 모습을 한 청동 조각상이었다. 소녀는 하늘을 향해 손을 뻗고 있고 그 얼굴에는 희망찬 미소가 담겨 있었다. 이건 너를 기억하기 위해 세운 거야. 건물이 완공되었을 때 이 조각상을 설치했지. 미나의 꿈이라고 이름 붙였어. 지연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그녀는 조각상에 손을 대고 천천히 윤곽을 따라갔다. 내 모습이에요. 그래, 내 기억 속에 남아있는 5살 때의 너 모습이야. 이 정원에 매일 와서 너를 생각했어.
강도윤은 정원 벤치에 앉으며 지연에게 앉기를 권했다. 그날 무슨 일이 있었는지 기억나니? 강도윤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지연은 잠시 생각에 잠기다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단편적인 기억들만 있어요. 사람들이 많았고, 제가 아버지 손을 놓쳤던 거, 그리고 갑자기 큰 소리와 함께 어둠이 찾아왔어요. 강도윤의 표정이 고통스럽게 일그러졌다. 내 잘못이었어. 아버지 잘못이 아니에요. 그저 일어난 일일 뿐이에요. 강도윤은 딸의 손을 마주 잡으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이제 그만 자책하세요. 우리는 다시 만났잖아요. 두 사람의 시선이 마주치고 강도윤의 눈에 맺힌 눈물이 천천히 흘러내렸다. 내가 우리 집에 들어왔을 때 어떻게 그걸 알아채지 못했는지 모르겠어. 지금 보니 내 어머니를 닮은 눈과 내 고집이 그대로 느껴지는데. 지연은 미소 지었다. 저도 그런 느낌이 있었어요. 강도윤은 딸의 어깨를 감싸 안았다. 이제 놓치지 않을게. 지연은 아버지에게 기대며 부드럽게 미소 지었다. 알아요, 아버지. 두 사람은 오랫동안 그렇게 서서 도시를 내려다보았다. 과거에 아픔이 있던 이 장소에서 이제 그들은 새로운 미래를 향한 약속을 나누었다. 그날 저녁, 강도윤의 저택, 오래된 다락방, 먼지가 쌓인 나무 상자들과 액자들 사이로 햇빛이 비스듬히 들어왔다. 강도윤과 지연이 함께 계단을 올라 다락방으로 들어섰다. 도윤은 천천히 다락방 깊숙한 곳으로 향했다. 30년 동안 내 물건들을 모두 간직해왔어. 한 번도 정리하지 않았지. 그는 큰 나무 상자 앞에 멈춰섰다. 상자에는 미나의 보물이라고 정성스럽게 써진 라벨이 붙어 있었다. 도윤이 조심스럽게 상자의 뚜껑을 열었다. 지연은 상자 안을 들여다보았다. 어린 시절 그녀의 물건들이 그대로 보존되어 있었다. 작은 인형들, 색연필과 그림책, 리본으로 묶인 편지들, 그리고 다양한 추억의 물건들이 시간을 거스른 채 그대로였다. 그리고 팔찌 하나가 눈에 들어왔다. 팔찌를 집어드는 순간 갑자기 기억이 물밀듯이 밀려왔다. 어머니. 지연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어머니가 선물해 주신 거였어요. 강도윤은 놀란 표정으로 지연을 바라보았다. 기억이 나니? 네, 어머니가 제 손목에 이걸 채워주시며 우리 미나 항상 행복할 거야라고 말씀하셨어요. 도윤은 옆에 있는 다른 상자를 가져왔다. 가족 앨범이 담긴 상자였다. 내 어머니 사진이야. 그는 앨범을 펼쳤다. 그 안에는 아름다운 여성이 어린 지연을 안고 있는 사진이 있었다. 미소 짓는 그녀의 얼굴은 지연과 닮아 있었다. 어머니. 지연은 사진을 부드럽게 어루만졌다. 기억나요. 어머니의 향기, 목소리, 웃음소리. 지연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그것은 슬픔의 눈물이 아닌 오랫동안 잊고 있던 소중한 기억을 되찾은 기쁨의 눈물이었다. 어머니는 너를 잃은 지 5년 후였어. 너를 잃은 슬픔을 이기지 못했지. 지연은 어머니의 사진을 가슴에 안았다. 그녀는 이제 자신의 뿌리를 완전히 느끼기 시작했다. 그녀가 누구인지, 어디서 왔는지, 누구를 사랑했는지, 모든 것이 조금씩 선명해졌다. 아버지, 이 모든 것을 왜 버리지 않으셨어요? 30년이. 강도윤의 눈에 깊은 감정이 스쳤다. 어떻게 버릴 수 있겠니? 이것들은 내 일부였어. 너를 잃은 후에도 이 물건들이 내 유일한 친구였고. 그는 잠시 말을 멈추고 깊은 숨을 들이마셨다. 나는 항상 내가 어딘가에서 살아있다고 믿었어. 이 물건들이 언젠가 내게 돌아갈 거라고 생각했지. 지연은 아버지의 손을 꼭 잡았다. 도윤은 딸의 손을 마주 잡으며 미소 지었다.
1년이 지난 어느 가을 오후, 서울 한강공원. 나뭇잎들이 황금빛과 붉은빛으로 물들어 바람에 살랑거렸다. 강도윤과 지연이 강변을 따라 천천히 걷고 있었다. 두 사람의 모습에서는 더 이상 어색함이 느껴지지 않았다. 이제 그들은 진정한 부녀로 서로에게 가장 편안한 존재가 되었다. 여기였어요. 지연이 한 벤치 앞에서 멈춰섰다. 정말이니? 확실해. 도윤이 벤치를 살펴보았다. 네, 어머니와 아버지랑 항상 이 자리에 앉아서 한강을 바라봤어요. 제 5번째 생일 전날 저녁에도요. 두 사람은 벤치에 나란히 앉았다. 강 너머로 저녁 노을이 붉게 물들기 시작하고 강물에 그 빛이 반사되어 아름다운 풍경을 만들어냈다. 놀랍구나. 내 기억이 이렇게 돌아올 줄은 몰랐어. 강도윤이 감탄하듯 말했다. 저도 놀라워요. 처음에는 조각난 기억들만 있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선명해져요. 마치 퍼즐이 맞춰지는 것 같아요. 한동안 두 사람은 그저 노을을 바라보며 조용히 앉아 있었다. 강변을 따라 사람들이 산책하고 자전거를 타고 웃음소리가 멀리서 들려왔다. 평화로운 시간이 흘렀다. 미나재단 개원식이 다음 주로 다가왔구나. 도윤이 말을 꺼냈다. 네, 기대되면서도 긴장돼요. 많은 분들이 오신다고 하셨죠. 그래, 재단 설립 소식이 언론에 알려지면서 예상보다 많은 관심을 받고 있어. 우리 이야기가 다른 이들에게 희망을 주는 것 같아. 지연은 미소 지었다. 지난 1년간 그녀는 미나 재단을 설립하기 위해 열심히 일해왔다. 신기해요. 제가 경험한 아픔이 이제는 다른 사람들을 도울 수 있는 힘이 되다니요. 도윤은 딸의 손을 꼭 잡았다. 그의 손에서 감사와 자부심이 전해졌다. 내가 자랑스러워, 미나야. 내가 돌아온 후 내 인생이 완전히 달라졌어. 저도요, 아버지. 이제는 제가 누구인지 알게 되었으니까요. 노을이 점점 더 짙어지고 강 위로 작은 배들이 지나갔다. 멀리서 아름다운 야경이 펼쳐지기 시작했다. 아버지, 이제 집에 갈까요? 내일도 바쁜 하루가 기다리고 있잖아요. 그래, 가자. 두 사람은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다. 강도윤은 지연의 어깨를 감싸 안고 그들은 함께 걸음을 옮겼다. 안개 낀 아침으로 시작되었던 그들의 이야기는 이제 맑고 따뜻한 석양과 함께 새로운 장을 열고 있었다. 뒤돌아보면 상처와 아픔, 기다림의 시간이 있었지만 앞으로 펼쳐질 날들은 희망과 사랑으로 가득할 것이다. 강변의 산책로를 따라 걸어가는 두 사람의 뒷모습이 서서히 멀어지고 그들을 비추는 석양의 빛이 점점 더 따스하게 빛났다. 30년 만에 찾은 딸과 30년 만에 집으로 돌아온 딸, 그들의 재회는 이제 끝이 아닌 새로운 시작이었다.